안녕하세요. 콘텐츠 가든 장민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로 3월 중순쯤에 이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텍스트 미디어 특강을 1시간 정도 하게 됐어요.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표현이라는 수업 안에 있는 특강이었는데, 오늘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강 요청을 받고 약간 멘붕에 빠졌던 게 학생들 도대체 뭘 궁금해하지? 이게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워낙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좀 선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글 써서 밥 먹고 살 수 있냐? 이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도 뭐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그럭저럭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인 거고요. 억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그건 어떤 분야에서도 쉽지는 않으니까요. 어, 특히나 이제 글로 먹고 산다라고 하면 소설, 요즘에는 특히나 웹소설, 뭐 시, 에세이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저는 비문학으로 밥 먹고 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비문학으로 밥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AI 글쓰기 시대에 글밥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느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글쓰기를 원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로드맵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이런 곳에서 필요한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일을 막 줄줄 소개하니까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하는 일에 기업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명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명을 제가 만들었고요. 아직은 그래서 구글링 해도 나오는 직업명은 아니고요. 네, 보통 업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드라마, 웹툰, 뭐 게임 같은 콘텐츠에 스토리텔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런 스토리텔링과 기업이 하는 스토리텔링은 구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업 스토리텔러라는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기업들은 창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물론 그런 예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업 자체가 한 일에 관해서는 창작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팩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의 어떤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 하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통신사에서 만드는 문화 매거진 에디터로 경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뭐 브로셔나 회사 속에서 사회공헌백서 이런 것처럼 기업에서 만드는 인쇄물을 기획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대학에서 인쇄물 만드는 붐이 일었을 때는 뭐 대학 매거진도 했었고요. 입시 안내 자료 같은 것도 인쇄물이니까 물론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학교에서 홍보 영상 만들 때 필요한 구성안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업을 위한 이런 콘텐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요.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부터 뭐 기획하기, 글쓰기, 스태프들 팀업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쓰는 글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글에만 집중을 해보자면 매거진 에디터 때는 원고 쓰는 일을 했고요. 프리랜서로 기업 인쇄물을 만들 때는 제안 문서랑 원고를 썼어요. 그리고 영상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뭐 기획안이랑 시나리오를 썼고요. 지금은 제안 문서를 만드는 일과 뭐 카피, 나레이션처럼 프로젝트에 필요한 글도 쓰고 견적서도 작성하고 뭐 지금은 다 합니다. 이제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나름 여러 분야를 거치게 된 이유는 역시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원고료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짜요. 보통 잡지에 들어가는 원고를 쓰면 아니면 블로그에 들어가는 뭐 글을 쓰면 얼마쯤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요즘 블로그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편에 2만 원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잡지 에디터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를 할 때 받았던 원고료가 30만 원이었어요. A4 2장에서 3장 정도 기준으로요. 근데 너무 슬픈 게 원고료는 진짜 단군일에 오른 적이 없어서 지금도 그 정도이거나 뭐 그보다 더 적게 주시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인쇄물을 제가 한 건 기획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을 쓰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한 프로젝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저는 진짜 글을 느리고 괴롭게 쓰거든요. 그래서 글값을 조금 더 쳐주는 데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홍보 영상 구성이에요. 한 편 쓰는데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초창기에는 한 편당 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지금은 뭐 에이전시를 하면서 아예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니까 최소 뭐 1,000만 원부터 뭐 몇 억까지 되는 예산으로 일을 하고요. 물론 그 돈을 제가 다 버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저로 책을 4권 썼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인세를 받아가지고 한 1년치 핸드폰 요금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 책은 잘 돼서 한 3년치 핸드폰 요금 정도 해결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낸 책들은 좀 줄줄이 망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책 팔아서 돈 버는 게 진짜 힘들구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또 건너 건너 아는 에세이 작가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억대로 인세 수입을 벌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워낙 이 분야에서 고인물이어서 이게 뭐 많이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유튜브가 나오고 홍보 영상 안 만들고 인공지능 나오고 이러면서 구성료가 이제 훅 깎였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나? 그때 30만 원으로 써줄 수 있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물론 거절은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에도 글쓰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원고료, 뭐 구성료가 깎이고 있는 걸까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문학 글을 쓰는 저 같은 사람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문학이나 영화 쪽 글쓰기를 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될까요? 음, 지금 웹소설이나 쇼폼 드라마를 생성형 AI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물론 전체를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도움을 받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지난해에는 일본의 아쿠타가 상을 받은 작품에 챗 GPT로 쓴 문장을 그대로 넣은 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글쓰기로 따지자면 이미 SK텔레콤은 광고 카피라이팅에 AI를 도입했다고 밝혔고 LG U+는 아예 광고 자체를 다 AI로 만들기도 했어요.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사라질 건지 아니면 둘 다 살아남을 건지 이거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관찰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일을 할 때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3개를 쓰는데요. 챗GPT, 퍼플렉시티, 그리고 클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제 AI 직원들인데요. 퍼플렉시티는 자료 조사에 주로 쓰고요. 최근 업데이트 이후로는 챗GPT는 문서 구성을 짜거나 완성된 문서를 리뷰하는 역할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글쓰기, 문장 쓰는 일은 주로 클로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생성형 AI들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AI들이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경력직들을 위한 도구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주는 AI도, 음악을 만들어주는 AI도 다 똑같아요. 제가 들었던 AI 워크숍에서도 강사님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크립트 프롬프팅의 3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지능의 산출물은 그것을 요구하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인공지능이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방법은 나의 지적 역량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원칙은 AI와 함께 글쓰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쓰게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딱 누르면 얘네들이 몇 초 안 돼서 텍스트를 막 한 바닥씩 쭉쭉 써주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했거든요. 써준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했던 말을 단어만 바꿔가지고 또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문제 학습을 아무리 시켜도 제가 쓴 거랑 이제 완전히 똑같이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일하는 분야의 기획 문서나 기업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원고를 쓰게 하면 혁신, 도전, 창의, 뭐 지속 가능성, 도약 이런 추상적인 표현으로 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고쳐 쓰거나 뭐 아예 제가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사용자가 감독하고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글쓰기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히 명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주술 구조가 잘 맞는 매끄러운 문장은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이하고 추상적인 표현에 갇히기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온다고 하면 이제 변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이제 지난 연말쯤부터 텍스트형 SNS인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요. 스레드에도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봇이 등장했어요. 블로그도 물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AI로 쓴 글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글인지. 물론 앞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기는 하겠지만 AI 특유의 어떤 패턴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감지해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AI가 자꾸 내뱉는 표현 중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그 아래로 뭔가 갈래가 아주 많아요. 네, 혁신에 대한 정의도 사회마다, 시대마다, 기업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의 힘을 덜어주는 기계를 발명하는 게 혁신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혁신의 범주에 들어가죠. 마케팅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욕구를 찾아내는 방법론이 혁신이 될 수 있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10년 동안 써도 끄떡없는 텀블러 이런 것들이 혁신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내놓는 추상적인 표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성격의 혁신인지, 어떤 면에서 이걸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지, 이 혁신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표면에서 하나 더 들어간 내용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가 있는 한편 넓게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SNS 글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산성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3가지. 뭐 이렇게 하면 연애에 성공한다. 뭐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글링을 하거나 뭐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이 실행하는 과정을 글로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보성 글쓰기는 AI가 훨씬 속도도 빠르고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는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은 의심의 여지 없는 나만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를 위한 글쓰기 로드맵으로 넘어가 봅시다. 글쓰기 꼭 해야 되나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카톡, SNS, 댓글 이런 걸 숨쉬듯이 쓰고 블로그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리포트 써야 될 거고요. 혹시 취업할 생각이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문서로 소통을 하니까요. 창업이요. 투자 받으려면 스토리텔링도 잘해야 되고 IR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마케팅 빡세게 하셔야 되는데요. 광고 카피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도 저처럼 기업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지 않아도 뭐 연설문 작성가나 기타 다른 성격의 작가 지망생이 아니라도 글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문장노동 기능인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책도 썼고 구성작가 역할도 하고 하니까 저는 현장에서 작가라는 직함으로 불리는데요. 저는 한 번도 작가가 꿈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표현을 골라서 문장을 쓰는 것 자체는 기능이에요. 기능이라는 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반적인 글쓰기 기능을 어떻게 갖춰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능이 여러분들이 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면 글쓰기의 종류와 용도를 기록형 글쓰기, 창작형 글쓰기, 실용형 글쓰기, 뭐 디지털 온라인 글쓰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 2, 3하고 4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문서를 대부분 디지털로 작성을 하고요. 기록형 글쓰기에 해당하는 일기 같은 것도 뭐 다 블로그나 SNS에 쓰니까요. 디지털 온라인 글쓰기는 환경이고 앞에 세 가지 글쓰기는 성격인 걸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나는 작가가 꾸미지도 않고 열심히 취업해서 기업에 들어갈 거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기록형 글쓰기에서 실용형 글쓰기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SNS든 블로그든 다이어리든 펼쳐놓고 쓰세요. 오늘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누구 만났고 뭐 먹었고 이렇게 쓰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간 관점의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 만약에 내가 먹을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오늘 먹은 메뉴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딱히 관심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매일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글쓰기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자문자답 질문 일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매일 질문 하나씩 답하는 형식의 일기장도 있어요. 실용형 글쓰기까지 발전시켜 본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자주 보시게 될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망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보안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서류를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의 얼개를 볼 수 있는 문서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문서들을 그대로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성이나 내용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는 동안 꾸준히 여러분의 미디어에 쌓으세요. 이제 됐죠? 그러면 자, 다음으로 나는 소설, 웹소설, 시나리오 같은 창작형 글쓰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럼 바로 2번 창작형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1번 기록형 글쓰기랑 병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창작형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은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창작 관련 수업을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당연한 거는 창작하기 전에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AI를 활용해서도 한번 써보시고 순수 창작으로도 한번 써보시고 많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써보자라는 이야기는 양적인 면에서 AI가 아무래도 문장을 생산하는 능력이 압도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도구로서 AI를 익혀놓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창작형 글쓰기만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기록형 글쓰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쓰시던 캐릭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 글쓰기를 통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의 캐릭터 분석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있었던 일들을 소설 속 주인공이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로 바꿔서 기록을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차가 굉장히 많고 보통 한 회차당 3,500자에서 5,000자 정도 써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만으로 써야 된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스토리는 설명이 아니라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에피소드 수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록형 글쓰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SNS 시조새 같은 싸이월드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때 1번 기록형 글쓰기를 열심히 했는데 딱히 뭐 방향성은 없어서 맨날 어디 갔고 뭐 먹고 막 이제 이런 정도로만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반은 책 속에 뭐 반은 독후감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렸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매거진에서 일을 하면서 독자를 좀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초짜이고 뭐 막내 에디터니까 의견이나 뭐 관점을 쓰는 칼럼보다는 이 정보성 기사를 많이 쓰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써간 기사를 보시고 저희 편집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어요. 이게 정보를 정리해서 보기 좋게 나열하는 거는 네 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읽고 생각해서 정보를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네 시선이나 네 경험이랑 연결한 글이 네 글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
SNS, 블로그 같은 온라인 매체 인플루언서가 되든 아니면 일기를 써서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든 중요한 건 꾸준한 누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쓰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A4 한 바닥씩이라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글로 쭉 풀어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렇게 쌓은 글들이 여러분의 선호 그리고 지향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